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저와는 처음 방송이신데 네, 그러네요. 앞에 또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또 급하게 뛰어오시느라 땀을 네.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땀 흘리는 거 좀 양해가 죄송합니다.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와서 준비가 좀 미흡할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저와 하겠습니다. 처음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설레이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으신가 봐요.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건물주가 무리하게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누나들의 반란, 내 땅 돌려줘, 재산을 노리는 이복 오빠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9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점자블록 위에 전동 킥보드나 공유자전거가 방치되는 탓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달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줄여서 교통약자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은 이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다가오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이동 편의 시설의 예시로서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점자블록을 포함해서 휠체어 탑승 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시설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훼손하거나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벌 규정까지 좀 들어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동편의 증지법 시행령이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점자블록 위에도 있는 전동 킥보드들 좀 많이 나오는데 사진에도 나오고 있어요. 저런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 분들이나 교통약자들한테 조금 많이 좀 불편한 점들, 저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킥보드를 아무데나 방치하다 보니까 점자블록 위에 조금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그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미관상 이유로 보행 시설에 있는 점자블록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보시다시피 킥보드라든지 전동 공유 자전거 때문에 방치가 되어서 사고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점자블록 등 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고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교통약자들 혹은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편의가 좀 증진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지난 7월 발생한 팀F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서 팀F가 높은 할인율로 판매했던 해피머니 상품권, 그 다음에 이제 티몬 캐시 등이 회사 측의 어떤 지급불능 문제로 무용지물이 되면서
선불 충전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제2의 머지 포인트, TMF 사태를 막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만이 아니라 미리 충전해놓고 쓰는 포인트나 머니 등의 선불금도 은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내용도 좀 네, 마찬가지로 2024년 9월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머지포인트 사건, 그리고 최근에 T몬 UF 정산 지연 사태, 네. 또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선불충전금이나 네. 모바일 상품권에 관련한 제도적 허점이라든지 법적 보호에 미비한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서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행령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50% 이상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 선불충전금 전액 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별도 관리하는 이런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에도 운용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함부로 써가지고 이 금액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채, 지방채 채권 매수, 은행 우체국에 대한 예치 등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TMF에 이제 들어온 돈을 자금을 마치 횡령처럼 자기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손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채지방채를 좀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하는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이제 T몬 U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신들의 M&A라든지 회사 운용자금으로 이거를 이제 유용함으로써 이제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아까 그 지정한 관리기관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직접 넘겨받아서 고객에게 바로 우선 환급하는 절차도 신설하였습니다. 좀 보호가 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불충전금이 이제 그 전에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을 했었는데 이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커피나 영화 등 한 개 업종에서만 사용이 되어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선불업에서 이제 2개 업종 이상이라는 요건을 폐지해서 한 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 연간 총 발행액이 50억 원을 넘기면은 선불업 등록 대상으로 규정해서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서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TMF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어쨌든 뭐 환급받지 못하는 내용들, 정산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보호 장치가 좀 들어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보호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회에서 좀 더 많이 논의되고 정부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법령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은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5일부터는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잠재적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보존 관리가 가능해진다고요, 변호사님?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 기본 전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문화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신데요. 그렇죠. 올해 5월부터 이제 국가유산으로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개로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문화재법이라든지 무형문화재법은 기본법으로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밑에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9월 15일부터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근현대 문화유산법도 새로 시행이 되는데요. 근현대 문화유산법. 근현대 문화유산법. 이 법의 특징으로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에 이제 등록이 되려면은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야만 이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비문화유산 제도에 따라가 신설됨에 따라서 5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으로서 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이러한 근현대 문화는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비문화유산으로. 또 개정안에서는 또 예비문화유산 제도 외에도 등록문화유산을 주변 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근현대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근현대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활용 계획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을 정비하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이제 개선하고 기타 각종 지원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그 지구에 관련된 뭐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것이고 또 이제 관광이라든지 다른 산업도로 더 이렇게 활성화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제도에서 우리가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어떤 것들을 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게 예비문화유산으로 좀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문화재로서,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가 이제 사라졌죠. 문화유산으로서 뭔가 책정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적으로도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발굴하겠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태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도입된 예비문화유산제를 통해서 잠재적인 문화유산을 미리 이제 보존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국가유산으로서 이제 넘길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현대 문화유산까지 포함한 거군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어떤 고대 시대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근현대에 있는 문화유산까지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지구로 또 등록을 해서 관리 보존하겠다. 그다음에 후세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한 달간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을 좀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접수된 근현대 문화유산만 361건에 달했다고 해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개인이나 기관, 기업 등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예비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유산은 물론 산업,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서 총 361건, 점수로는 13,195점의 근대 문화유산이 등록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3,000점이면 상당히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의 그 품목마다 이제 그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했으니까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1982년에 제작된 자동 성냥 제조기, 인전기라는 자동 성냥 제조기.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1974년에 생산됐다가 생산이 단종되었던 기아 T2000 국내 딱 한 대 남은 3륜 화물차로 가는데요. 저기 3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연탄 배달차 저거 맞나요? 3륜 화물차. 3륜 화물차. 국내 한 대 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1976년 일본 그림인데 1976년 3월 창간된 잡지 뿌리 깊은 나무에 친필 원고 등이 접수가 되어서 재밌게 본 드라마였는데요. 이게 별도로 있는 다른 건가요? 잡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3륜 자동차도 되게 신기하네요. T2000 한 대 남았다고요? 네, 국내 한 대 남았다고 하고요. 잘 보존해야겠네요. 그래서 문화유산청은 이렇게 접수된 근현대 문화유산물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소유자의 동의, 각 전문가의 검토,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공모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지자체를 통해서 예비문화유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예비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상당히 뿌듯하고 뜻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예. 음식점을 하는데요. 네네. 상가가 10년이 올 3월 달에 끝나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먼저 지인이 딴 사람한테 이거를 팔았어요. 네네네. 근데 산 사람이 3년 됐는데 네네. 재계약을 안 해줘갖고 예. 그냥 이러고 갔는데 네. 이 건물을 팔으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팔리지가 않고 하니까 네네. 그냥 집세 그냥 안 올리고 그냥 하시는 데까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계약을 못 해주는 거죠. 이제 자기네가 팔라고 하면. 예. 그래서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디 컨설팅에다가 맡겼대요. 네네. 이거 관리하는 사람한테. 네. 그래갖고 저희 거로 지금 1,500에 네. 135만 원에 있는데 네. 2천엔 300을 달래요. 네. 아니면은 이거를 수리해주면은 3천에 400을 달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고는 못한다 여기서는. 네. 이제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퇴거 명령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들어올 때도 권리금을 주고 네네. 여기 시설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네네. 지적 갱신은 1년이라 내년 3월까지 아닌가요? 내가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내년 3월까지 하고 이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기존에 1,500만 원 보증금에 이제 135만 원 월세를 주고 있었던 상가 건물에서 지금 11년째 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묵시적 갱신 주장해서 기간이 된다고 하면 내년 3월까지 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2천만 원 보증금에 300만 원 월세를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보증금에 400만 원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곳에 올 때 권리금하고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한 데 썼기 때문에 권리금도 수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게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난처하고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심정적으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전화가 잘 안 들리세요? 잠시만요. 저희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요. 제가 좀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상담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금 좀 난처하고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현 상가에서 이제 올해 묵시적 갱신 내년 3월까지 포함해서 이제 11년째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임대인 새로 3년 전에 바뀐 새로운 임대인이 좀 과도하게 그 차임이라든지 보증금을 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갱신은 묵시적 갱신 한번 일어났지만 재계약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상담자님? 예, 잘해. 좀 크게 좀 해주시면은. 네. 혹시 좀 들리시나요, 이제? 네네. 네. 지금
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을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네.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 10년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이제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임 증액 관련해서도 네. 이 증액 요구에 대해서 좀 거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 시설 비용이라든지 기존에 혹시라도 이 업장에 들어오시면서 권리금을 미리 이제 지급하고 들어오신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 권리금 주고 들어왔죠. 네, 얼마나 주고 들어왔다고 하시나요? 1,500이요. 1,500이요? 네. 네, 현재는 그 주변 상권이라든지 이거 봤을 때 어느 정도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상권이 별로 안 돼요. 여기 고려대학교 네. 있는 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뭐 퇴거를 하신다면은 내년 3월에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퇴거를 해야 한다면은 이제 권리금이라든지 뭐 시설비용, 왜냐면은 권리금도 받고 또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제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권리금을 원상 이제 복구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다음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구 비용도 좀 많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권리금도 회수하시고 또 퇴거 비용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2천에 300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을 내놔보긴 했는데 네. 부동산에서 여기 300 월세 300주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올려주면 네네. 나중에 나가지 못해요. 빼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요즘 그 상가 운영하시는 분도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제 권리금 회수기에 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주고 권리금도 회수하는 그런 절차이고, 이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방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별로 뭐 판례별로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임대인이 과도하게 좀 무리하게 부당하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변 상권의 시세라든지 네. 이 이전에 물론 10년 동안 하시긴 했지만 이 이전의 보증금과 차임에 비해서 좀 많은 몇십 퍼센트 이상 이제 그 증액을 해서 받겠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방해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이제 방해받았다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권리금 영수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내가 1,500을 주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뭐 3,000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1,500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받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내가 건물 말씀한 것처럼 이제 설비라든지 기타 뭐 에어컨 설비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 설비를 넘기면서 시설 비용 정도만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고, 지금 임대인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과 차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임대인 당신이 이렇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된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나요? 네, 보통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네. 특히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임대인,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소통은 거부하고 그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통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느냐, 방해하지 않았느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납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가서 다툴 때는 증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고, 그리고 내가 주선을 이렇게 시도했던 임대인 후보자들은 또 어떤 걸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든지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기타 문자 메시지 카톡이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구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금액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도 있으나 그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지금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임차인을 구할 테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구할 것이다. 뭐 업종이 됐든 계약 조건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알려달라.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은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거는 주변 시세라든지 현재 업황에 비해서 과도하고 나를 부당하게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러한 조건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다. 라고 입장을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상도 할 수가 있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입장을 정하시고 또 권리를 이제 찾으실지 이제 계속 이제 결정을 해 보셔야 되고 상황을 보셔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장, 그 나의 법적 지위, 그 나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그 요구사항과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지 기타 흔적이 남는 시간과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 그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네, 3월달에. 네, 일단은 뭐 아쉽게도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10년의 어떤 계약 그 보장 기간, 계약갱신 요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 차임 증액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뭐 퇴거하시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현재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변의 어떤 지인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이라든지 이렇게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뭐 내용 증명 우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입장을 일단 전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입장을 정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 3월까지 기간이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권리금 회수기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니까 현재부터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 운영도 계속 하고 싶고 나가야 한다면은 권리금도 회수하고 퇴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은 이 6개월 동안 이런 협상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재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정반대로 퇴거를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 권리금 회수 기회를 하는 것을 좀 정치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임대인 측과 소통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 임대인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년이 넘으면요. 예. 그 임대인이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집세를 올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이제 차임 증액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제 5%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년이라는 기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존속하고 있고 갱신된 기간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이제 아쉽게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네, 뭐 궁금하신 점들은 어느 정도 다 해결되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진우 변호사님이랑 제가 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더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뭐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권리금 영수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전 임차인에게 받았던 권리금 영수증이 있어야 이제 이후 권리금 영수증을 가지고 뭔가 내가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이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었는데 영수증이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권리금이라는 건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기존의 권리금을 얼마 받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새로운 뭐 임차인 구하실 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때 내가 과거에 얼마의 권리금을 뭐 받았었는지 이런 부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결국은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주선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선을 했던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 싶어 했던 희망했던 사람이 지급하려고 했던 권리금의 액수 혹은 그 시점에
권리금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 시점에 이 상가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감정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금액 예. 혹은 그 상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시설이 됐든 상권이 예. 됐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권리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임대인 사실 좀 뭐 방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10년 동안 어쨌든 계약이 계속 갱신돼 왔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임대인도 사실상 이제 300만 원, 월세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면 우리 상담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좀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이 지금 이 컨설팅 업체 들어오기 전까지만 보면 네. 임대인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계속 쓰시라. 어쨌든 이 건물 나중에 리모델링 하거나 재개발할 건데 재건축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까지는 우선 계속 쓰시라 이 내용인 것 같고 새로운 당연히 뭐 월세가 더 높은 임차인을 구하고는 싶었겠죠. 근데 그 임차인들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컨설팅 업체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이 사실 컨설팅 업체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존 임대인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컨설팅 업체 빼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또 10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상가에 입점을 해가지고 예, 예. 운영을 하였다면은 중간에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예, 예.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 예. 또 이렇게 컨설팅 업체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예, 예. 일단 제가 입점하고 나서 상가가 운영되고 나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예, 예. 이 10년 기간이 이 중간에 이제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쉽게도 계약갱신 요건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10년 내가 상가에 들어가 있는데 10년 정도 될 쯤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네네. 퇴거 명령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는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 상담 요청하셨던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현재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예. 이 6개월이 딱 그 계약갱신 관련한 기간이기도 네네. 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 내가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할 것인지 네. 권리금을 회수하고 퇴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최소화하고 나갈 것인지는 이제 좀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이게 임대 그 보증금과 이제 차임을 올린 것이 예. 부당하게 간혹 가다 보면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리모델링을 하고 금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아까 말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게 과도하다, 부당하다,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께서 시청자분들 중에 상인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10년이 됐을 때는 뭐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됐을 때는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저희가 상담 받아봤습니다. 되게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상업임차보법이 이제 임차인들의 어떤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많이 바뀌어서 뭐 5년도 10년이 되고 이런 이 해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어떤 유권 해석도 보고 법률 전문가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한번 본인의 권리를 이 법 안에서 어떻게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이남 이녀 중 셋째입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놓고 남동생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생전 아들밖에 모르던 어머니가 오빠와 남동생에게 준 부동산과 현금만 해도 수억은 넘을 겁니다. 하물며 보험 수익자도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괘씸합니다. 이 집만은 꼭 저와 언니가 공동 명의로 이전해 지금처럼 쭉 이곳에서 살고 싶은데 현재 어머니 명의의 보험 대출이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빨리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빠랑 남동생이 이전에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도 제 몫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으려면 저희 언니도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상담 주셨는데요. 남동생과 상속 문제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생과의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사남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 명의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건물을 이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 중에 일부가 이제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더 많이 그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내력들이 있어가지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 생전에 남동생한테 좀 어머니께서 부동산 증여를 좀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남아선호 사상인가요? 오빠하고 남동생한테 뭔가 증여를 한 것 같은데 유류분 주장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유류분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 덧붙이면은 아까 말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도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더 많이 받거나 뭐 유증을 받거나 흔히 말하는 특별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더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의 어떤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도움을 준 사람, 기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을 보아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이제 유류분으로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래서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해서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해서 이제 유류분이 발생한 경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별 수익하고 기여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언제까지 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인지 20년인지 아니면 뭐 그거랑 상관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제 상속 받는 데까지 전부 다 그 기간 동안 증여받은 건 다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은 이제 증여 여기서는 이제 형제간의 문제가 있지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단법인이 됐든 뭐 제3자가 됐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증여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특별 수익자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 전에 1년까지 기간이고요. 1년까지만. 다만 이제 형제자매 같이 이런 공동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없이 생전에 다른 공동 상속인, 다른 형제에게 증여하거나 더 지원하신 분, 현금이든 뭐 부동산이든 증여하신 분 있다면은 특별 수익으로 이제 정해서 전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류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어떤 나의 법정 상속분 그리고 유류분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는 나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사실은 좀 뭐 방송들에서 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세금, 양도세 관련된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나 취득세, 상속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세금 관련 부분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가요? 일단은 세금 같은 경우는 상속세,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게 발생하고요. 다 세법에 따라서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액에 따라서 이제 과세 표준 및 세율이 적용이 되고 내가 많이 받을수록 많이 내겠죠. 그래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고 6개월 이내에 납부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으면은 불성실 가산세가 더 부과되기도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네. 상담을 요청하신 분처럼 본인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는데요. 일반적인 취득세율보다 좀 감면된 세율. 네. 현재는 2.8%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무주택자인 경우는 0.8%인데 네. 감면된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 양도세를 내는데요. 네네. 이것도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다고 봐서 양도세를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기간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네네. 세금은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세무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서는 상담자님께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심판 청구를 하고 유리분 반환 청구까지도 뭐 가능할 것 같고, 남동생과 이제 오빠가 받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관련된 부분은 공제하고 조금 더 언니랑 지금 상담자님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좀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겨준 땅이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로 인도가 나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으로는 제 땅 옆쪽으로 인도가 나 있어서 지자체에 지적도상 위치와 똑같이 인도를 내라고 요청하니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땅은 산 5분 능선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게 지자체에서는 아버지와 상의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땅을 조금이나마 찾고 싶은 마음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유지 한가운데 설치된 인도가 좀 지적도상에 있는 위치하고 현재 설치된 위치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위치 변경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복잡한 부분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예. 이 땅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지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적도상의 어떤 표시와 다르긴 하지만 네. 경계가 아니라 그 인도 위치이기 때문에 예. 단순 정정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예. 인도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전에 이제 선친이신 그 상속받으신 아버지가 이제 막 합의한 어떤 인도 위치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런 합의도 또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떻게 해서 그 가운데에 생겨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철거나 위치 변경을 요구 자체는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지자체가 아버지와 상의된 부분이다라고 좀 주장하면 그것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상속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피상속신, 그 네네. 아버님이 어떤 네. 권리 의무 관계를 다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네네.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어떤 그 보상을 받거나 네. 어떤 협의를 했다면은 일단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네. 사정 변경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네네. 또 인도가 만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경계면에 네. 이렇게 옆면에 있어야 되는데 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도를 사용 못하는데 아버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지적도를 보는 법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새롭게 협의를 해가지고 예. 소유권도 중요하고 도로 그 통행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뭐 도로를 폐지하고 이전해 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거부 처분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협의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아까 뭐 지자체에서 보상도 좀 요구할 수 있고 보상을 만약에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모든 게 안 됐을 때 좀 상담자분께서 별도로 재응해 볼 수 있는 거 방금 얘기하신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유자분의 토지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 사용 수익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인도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자체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행정 그 행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절충적으로 이제 공익과 사익을 절충해야 되는데 굳이 특히 산에 5분 능선에 있는 그 인도라고 한다면은 통행량도 많지 않을 것이고 도로가 아니라 차도가 아니라 인도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 폐지나 도로 그 교체 신청을 해서 거부 처분을 받으면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사법기관에서 이제 행정기관에 강제력을 두는 판결을 받아봐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만약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거부처분 관련된 부분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유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빚더미에 내려앉았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했고 아버지는 자신의 탓을 하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척집을 오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한 곳에서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고요. 이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다 어머니 앞으로 건물 한 채와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평생 잘 보지도 못한 어머니지만 재산이 있다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복 오빠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어떤 분과 재혼을 했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복 오빠는 그분의 아들이었던 거죠. 제 이복 오빠라는 사람은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제 눈엔 그냥 어머니의 재산만 노리는 나쁜 인간으로만 보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구하라법? 아니면 여러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 가정에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산을 취득하겠다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상속을? 일단은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네. 여기서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네네. 법률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예. 표현이 좀 잘못됐을 거로 예. 보이는데 이복 형제, 이복 남매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이제 배가 다르다. 네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그렇죠. 다른 경우를 그렇죠. 말하는 것이고 네네. 정반대로 이제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경우는 이제 이부 형제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사연을 주신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같은 어머니 소생이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같은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굳이 따지면 이제 비혈연 관계이고요. 네. 다만 이전에 어머님이 다른 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어머님의 친생자 혹은 네. 친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나 네. 실제로는 어머니와 혈연 관계도 없고 나와도 혈연 관계가 없는 쉽게 말하면 제3자 그 비혈연 관계인데요. 심지어 이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재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뭐 상속이라든지 뭐 예.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혈연 관계가 있으면은 상속을 받고 예. 없으면은 못 받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혈연 관계는 실제 실질적인 혈연 관계가 더 중요하고요. 네네. 다만 지금 공부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이 이복 그 오빠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 어머님의 친생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정정해서 이분이 네. 어머니와 혈연 관계가 없었고 네.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상속권에서 배제를 시키고 사연을 주신 분이 단독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럼 잘못된 오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의외로 네. 이게 잘못 등록된 경우가 뭐 요즘에는 좀 드물지만 네.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네. 어떤 뭐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실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입양 관계라든지 재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잘못 기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라도 친생자 관계 확인, 네. 부존재 확인 네. 이런 소송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게 요즘 뭐 그러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 가족관계 정정 신청,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생자 관계 부인하는 친생 부인해소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일단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네.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나의 친모가 있고 네. 친모가 아닌 분이 있을 때 네. 이쪽하고는 가족관계 그 친세자 관계가 부존재한다. 예. 이쪽에는 존재한다. 두 개의 판결을 받아서 네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 행정기관의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다가 이제 정정 신청을 하면 정정이 되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흔히 이제 친생분해소 그리고 친생제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존재 확인해소를 말씀하시는데 예예. 이 두 가지가 좀 살짝 다릅니다. 친생분해소는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부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는 게 친생분해소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는 이제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고요. 네. 부존재 확인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공부상의 기록이 잘못됐을 때 정정하기 위해서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친생자 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해소입니다. 그렇군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보묘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보묘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